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고 계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CBS 초대석, 오늘이 그 6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북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안맹호 선교사님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선교사님의 신앙 이야기, 부르심, 그리고 원주민 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피닉스 애리조나입니다. 네, 피닉스 애리조나. 네. 우선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선교사님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30년 정도 미국 원주민 목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 안맹호입니다. 주로 제가 사역했던 곳은 노던 플레인 지역입니다. 노던 플레인이라 그러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미네소타, 몬타나 이 지역을 주로 노던 플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역했던 그 부족 이름으로 따지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 수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는 다코타, 라코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주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특히 미국 원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예. 그렇지만은 이것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올드 스토리일 수도 있고 또 그 할 때마다 새로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교사가 되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길겠습니다만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게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뭐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극적인 체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제가 2살 때 부흥회 가서 소원 기도를 받으셨다고,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피해보려고 제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고. 근데 참 묘하죠. 경영학과를 가서 사람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도무지 맞질 않아가지고 제가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으로 방황을 하고, 또 음대 가서 수업도 듣고 하면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필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에서는 저는 나고자죠. 예,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저를 부르기를 나고자 1호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방황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그것이 도움되는 공부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주제고요. 또 어떻게 제가 원주민 목회 또는 원주민 선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원주민 목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됐냐면은 저의 목회에 40년 이상의 이 주제가 엔타이 크리스천 센티멘트가 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저는 몰랐죠. 복음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을 줄로 생각을 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근데 충격적이게도 신학교 졸업하고 84년도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농촌 선교를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굉장한 선교적 주제가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반기독교 정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주제가 됐는데 그중에 인디안 선교도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관심 분야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젊었을 때부터 소망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반기독교적이면서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제 북미 원주민들을 택하셔서 거기서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그 주님의 음성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가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촌 선교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그 충격이 저의 방향을 이미 그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요. THM 과정에 들어가면서 선교학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이 반기독교 정서와 관련된 것을 하고 싶어서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아주 강한 그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운동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갈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중국은 잘 이렇게 문이 열리질 않으면서 미국에 있는 LA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그래서 와서 5년간 목회를 하던 중에 미국 원주민을 발견하게 됐죠.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주제와 관련된 그 주제. 야, 여기도 이게 이런 분이 있구나. 야,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레스폰스를 하지 않는가? 원주민들은 그렇게 아파하는데 왜 이렇게 레스폰스를 하지 않는가 하고 기도 중에 만일 교회가 레스폰스를 한다면은 저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가 96년도입니다. 근데 마침 96년도에 그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연차 총회가 덴버에서 4월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원주민들 상처와 관련된 주제를 꺼내놓고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엄청난 일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원주민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제 농촌 목회에서도 제가 경험했던 복음이 배척받는 상황, 네. 또 강한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던 중국의 상황,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미국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 맞도록 제가 선교적 관점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뒤돌아보면 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걸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통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인, 우리 북미 원주민의 그 부족이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 청취자들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예, 현재 원주민들의 지금 생활하시는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아메리칸의 생활 수준이 우리 주류 사회보다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를 미국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원주민 부족 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공식 기록으로는 574개 부족 보호구역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은 소위 그 미국 정부에서 표현하기를 Federally Recognized Tribe라고 부릅니다.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부족 정부. 부족 정부가 되게 되면 574개 부족은 어떤 형태를 갖추냐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구조를 갖춥니다. 제한된 자치권이죠. 그들 말로 limited sovereign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unrecognized tribe가 또 한 3, 400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약 1,000만 전후로 제가 보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 미국 연방 정부에서 하는 센서스에 의한 통계입니다. 이게 한 1,000만 되는데 센서스는 자기가 그렇게 디클레어 하면은 숫자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P가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돼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자기가 체크를 하면은 숫자에 잡히는데 그 숫자가 한 1,000만 된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사실 제가 1996년도 처음 인디안 지역에 갔을 때는 공식 통계가 198만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되기 전에 27년 정도, 6년 정도 되는데 5배가 됐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일단 원주민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유가 있죠.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기 직전 1890년대 한번 완전 말살의 위기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20세기 직전의 인구 통계는 23만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상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자기 혈통으로 생각해서 연방정부나 부족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멤버십으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나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아마 1,000만으로까지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하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부유한 부족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서 한 2-3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커넥티컷에 팍스우드라고 하는 큰 카지노가 있는데요. 유명한 카지노입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족이 피쿼트 인디안이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피쿼트 인디안인데 이 사람들은 부족원 숫자에 비해서 카지노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1인당 이 소득 분배가 굉장히 많죠. 잘 삽니다. 아주.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족이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에도 포트 맥도어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뉴욕보다는 작지만 애리조나에서 카지노가 운영이 되는데 부족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잘 사는 부족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관여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의 파인 리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인 리치 인디안 보호구역의 사람들은 수 인디안들은 인디안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인디안 지역 갔을 때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파인위치에서 왔다 그러면은 인디안들이 저를 동정을 합니다. 네. 동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물건 살 때 스토어에서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러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밖으로 나와서 이제 활동하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고 부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또 어렵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성경상식교 활동하시는 지역 그 지역의 이제 경제상이나 교육 수준, 실업률, 빈곤율 이런 거는 그 평균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건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죠. 네. 미국 원주민들이 unemployment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약 80% 됩니다. unemployment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보호구역에는 법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cognized tribe가 되면 그 커뮤니티를 이렇게 통치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Indian Tribal Law라고 얘기하죠. 이 Tribal Law에서 그걸 컨트롤합니다. 거기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하고 관련해서는 스테이트 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육하고 비즈니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인디안 법이 관여하죠. 스테이트 로가 관여하죠. 또 인디안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은 연방 정부에 등록된 트러스트 랜드라고 표현합니다. 신탁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도 부분적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어느 것을 새롭게 디벨롭 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이 얽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일을 하기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그 신실하신 크리스천이 아리조나의 인디안 지역에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작하려고 딱 들어가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차 하고 이거 어려운 거구나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말만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굉장히 세계적인 모자 회사입니다. 예, 그런 일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0%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아니죠. 잡 어퍼튜니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긴 정부기관, 공공기관 위주로 조금 있을 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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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그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오늘 주제로 잠깐 넘어가서요. 우리 그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주민의 전통 속에서 그 감사 문화, 그 퍼스트 프루트 셀리모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추수감사절 차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추수감사, 사실은 이 추수감사도 미국 중심으로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없는 건데 원주민들도 비슷합니다. 일반 다른 지역의 추수에 대한 어떤 그 세리머니하고 비슷해요. 첫째,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죠. 네. 하늘의 감사는 그 신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와칸탕카라고 하는 조물주라고 할까요? 창조주, 창조주에게 네. 감사하고 네. 두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우리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힘을 주는 네. 소출들, 추수,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 인디안들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꼭 가을 추수 기간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디언 호스피탈리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먹이고 재워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추수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행사들이 좀 있긴 있죠. 부족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동부 쪽에는 그린 콘 세리머니라는 세리머니를 하는 부족들이 많습니다. 이 파란 콘이죠, 그러니까 그 세리머니를 하는 게 대표적인 산물이니까 콘이라는 말, 콘 옥수수, 콘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디안 말이거든요, 이게. 아, 예. 그래 스쿼시도 인디안 말이고요. 네. 예. 토마토도 인디안 말. 토마토. 이런 네. 것들이 다 인디안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세리머니는 역시 또 창조자와 자연에 대한 감사고요. 동부 북부에 있는 뭐 시카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쪽하고 이로코라는 그 인디언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는 Three Sisters 세리머니라는 게 있어요. Three Sisters가 뭐냐면은 콘, 그다음에 콩, 빈, 네. 하고 스쿼시. 예. 이 세 가지를 Three Sisters라고 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Three Sisters. 네. 살게 해주는 거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저 완파 노하그라고 보스턴 중심에 인디언들에게는 옥수수, 사슴, 또 해산물, 거긴 또 바닷가니까 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축제를 하고요. 플레인 지역, 노던 플레인, 아까도 얘기했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몬타나, 와이오밍, 이렇게 미네소타 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겨울이 많이 길잖아요, 이 지역은.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라기보다는 새해맞이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어요. 네. 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건데요. 겨울이잖아요. 새해맞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해를 넘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안 얼어 죽고 살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입니까? 물을 때 네. 당신 겨울 몇 번 넘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독특한 그 감사의 문화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오레곤 또 시애틀 지방 그 노스웨스턴 그 지역에 그 주로 해변 중심으로 있는데 거기에 포틀렛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네. 포틀렛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부자가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먹이고 재웁니다. 네. 언제까지 그러냐면 자기 재산 다 없어질 때까지. 왜냐하면은 나는 이걸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과 네. 나눈다. 그리고 나는 네. 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대충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근래 와서 발달된 문화가 파우와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시카고 쪽에서도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카고 일리노이도 인디언 부족 이름이 있잖아요. 예. 혹시 모르겠지만은 네. 미국 우리 스테이트 네임 중에서 28개가 인디안 이름입니다. 네. 뭐 버먼트, 마사추세츠 뭐 할 것 없이 와이오밍, 다코타, 몬타나 뭐 다 미네소타 다 마찬가지 인디안 이름이거든요. 네. 하여간 그 지금 현재 이 땡스기빙과 관련해 가지고 뭐 원주민들 문화에서는 이 정도로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09년도에 당시 대통령 오바마가 땡스기빙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월 달을 Thanksgiving Month라고 불렀지만 이제 2009년 그때 이제 10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얘기하기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불러주십시오. 연방에서는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네. 우리는 잘 모르죠.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미국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먼저 첫 번째지만 우리에게 땅을 내주고 희생한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시카고 방송에서 땡스기빙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자고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서 목사님께 감사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네. 그 얘기도 2부에서 잠깐 더 자세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주민에 관한 이야기,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 듣거나 아니면 전해 듣거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그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저희 시카고에서 제일 큰 이제 뭐 이 중부 지역의 제일 큰 공항 중에 하나가 이제 오헤아 공항인데 그것도 인디안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애청자 여러분, 이어지는 내일 2부에서는 원주민 선교의 핵심적인 문제들, 문화와 정체성, 또 치유와 화해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